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으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이 내용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증가 속도는 둔화, 예상치 대비는 상승이라고 나왔는데요. 민간 서비스 고용이 62만 4천 명으로 강세, 레저 접객 서비스가 13.7%로 증가세를 기록을 했으며 상품 생산업 고용은 6만 8천 명이 증가했고 상품 생산업 고용은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ADP 고용이 예상치에 상회한 것은 긍정적, 그렇지만 기저효과와 소멸 및 감소세 진입은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서비스업 고용은 이슈와 연관을 좀 보았을 때 고용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들며 상품 생산 고용이 감소 추세를 들어서고 있고 제조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물가 부분에 따른 측면과 고용 측면을 두 가지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뭐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의 테이퍼링이 딱 시작할 때 요동하는 시점과 종료할 때 제일 많이 이 변동폭이 클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 제일 많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주장도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융위원회 금리 인상 임박 신호, 가상자산, 부동산 급락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부동산은 뭐 말할 필요성이 없죠. 영끌까지 신용대출 포함한 겁니다. 담보대출은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되죠. 네, 어차피 고정으로 스테이 해놓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 대신 신용을 끌어다 땡겼으니 신용에 따른 변동폭이 커지면 쓸 돈이 없고 아니면 진짜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갔으면 미쳐버릴 경우가 나오겠죠. 뭐 가산자산도 대출로 해서 쓰셨던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충격을 많이 줬다고 해서 그거를 또 동일하게 관점으로 코인에게 접목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코인 회사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주식에 상장이 많이 되어 가고 있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점차 커플링 형태, 그러니까 거의 추세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따라갈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없어요. 더욱더 짙어졌으면 더 짙어졌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 회사들이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2020년도 3월 달에 팬데믹으로 인한 선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자산이 다 박살이 나고 달러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죠. 금도 내려갔죠. 오히려 그 탄탄한 금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코인이 제일 많이 내려갔죠. 그만큼 가장 시장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장 약한 시장은 맞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전체 코인 시총이 이렇게 커서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총 자체에 대한 디파이에 대한 대출로 인해서 많이 얼마만큼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커왔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신용잔고 추이가 어느 정도를 썼는지가 대충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데이터도 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코인은 힘들어요. 예. 노가다로 해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해당있는 대출로 인해서 들어가져 있는지 아직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면 또 해당에 있어서 그런 또 실생활에 약간 좀 궁핍하게 되면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을 일부 정리하려고 하는 파이도 좀 커질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또 해당에는 이자율 추이가 또 높아지게 되면 그게 갚기가 좀 버거우니까 또 빨리 갚으려고 하는 심리도 좀 적용이 되겠죠. 그런 게 좀 이번에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에이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가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2분기 NFT 판매량이 111% 급증을 했습니다. 계속 주장을 하지만 디파이 성장 대비보다는 NFT 쪽에 대한 성장으로 인해서 유턴하는, 지금의 코인 시총을 유턴하는 형태는 NFT가 얼마만큼 다시 재성장을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의 암호화폐 결제 금리 추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에 따른 내용 중에 CBDC에 대한 영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CBDC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화되면 요거 다시 금지하는 추진은 다시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나스닥 상장 캐나다 채굴 기업이 친환경 채굴 장비를 공개를 했다.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좀 해달라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채굴을 하는 부분이 있다.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말아라. 그런 부분과 파월 의장이 지난 5월 코인베이스 CEO를 만났다고 한다는 게 좀 주목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레스케일 GBTC 이번 달 4만 비트코인 언락이 남아져 있다. 이거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GBTC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에서 9월 이후 언락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로 9월 이후 언락 물량이 없다라는 것인데, 어차피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7월 달에 나오는 물량도 좀 되지만 어차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신탁으로 맡겼던 수익률이 꽤 크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해도 다시 재구매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상품 판매도 2차로 내놨던 상품 판매에 대한 그레이스케일 상품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실정인 것도 확인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외신은 그레이스케일 GBTC 언락이 비트코인 수요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GBTC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출로 상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매입하거나 보유한 일치했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매우 높죠. 왜냐?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야, 등락폭이 이렇게 해서 컸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수익을 내줬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 회사의 신뢰도는 더 높게 줄 수밖에 없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솔라나 기반의 대출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 회사의 파이낸스를 인수를 했다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라이어 블록체인의 S19 프로 엔터마이너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과 리플 ODL 부분이 아랍의 결제금융 서비스 제공 전망을 이뤄놨다고 하는데, 이 중동의 아직 거래 추이를 보게 되면 조금 부족합니다. 차라리 빨리 유럽이나 미국 쪽을 좀 뚫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것으로 뭐 시세를 당장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과, 플레어 네트워크가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과 최종 유통 계획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청구가 가능한 스파트 토큰의 15%를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25개월에서 34개월 동안 월 평균 3%씩 스파트 토큰이 지급될 예정이고, 롤아웃에 대한 플레어 네트워크 측은 과도한 스파트 토큰 매도 압력이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했다. 플레어 네트워크 XRP의 시작으로 라이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그 다음으로 또 스케줄표를 좀 봐야 되겠죠? 스케줄표를 좀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자, 7월 5일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정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성인 70% 백신 접종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지만 어려울 전망으로 있어요. 여기는 여러 인종이 혼합이 되어져 있어서 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 관람료 메가박스가 1,000원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RBA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코백스에서 백신 도입 예정이 잡혀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서울특별시에서 수도요금 감면 내용이 있고요. AMD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맞춤형 GPU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의 코인과의 관계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되고 연준의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9일날 방탄의 싱글 CD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번 달 중에 중국의 월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공개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 구단 100% 관중 입장이 나왔다라는 것도 약간 또 그만큼 소비 심리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7월 중에 백신 접종 일정을 보게 되면 60세에서 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및 접종 대상 5일부터 17일까지 고3의 교직원 대상 7월 셋째 주, 유치원, 초, 중 교직원 7월에서 8월 중 접종이고 부동산 제도 변경은 무주택자 LTV 우대가 20%로 상향 조정이 되고 이게 상향 조정해 주는 게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증령 하향 조정,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 기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니 분들한테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이야기 진짜 잘 들어놓으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는 내년 정도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원래 이 콘텐츠는 내년에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반기 전략은 8월달 부분에 대한 잭슨홀 미팅과 나머지에 대한 주요 일정을 보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해당 커뮤니케이터가 제가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좀 보고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6, 7, 8월 달까지는 재미없는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상반기에는 누구나 벌었지만 하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장인데 올해는 매우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는 6월과 8월 달에 매입을 2번만 하고 이 이후에는 올해에서는 매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기대 수익률을 매우 낮게 가져가고 대부분 제가 6월과 8월 달에 매집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승부처를 좀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 하실까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10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한 형태로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6월과 8월 달에 했고 6월 달에 한번 샀고 8월 달에 이제 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매입을 했다라고 해서 꼭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냥 제 전략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반기 이 시점에 이 전략에 이때 수확을 하려고 하는 시점을 갖고 있다. 만약에 이때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물량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비 부분을 좀 감안을 올라올 만큼까지는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때부터는 세금을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이 돈이
이 돈이 지금 저한테 당장은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또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에 대한 승부처를 또 세금 때문이라도 보려고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은 6월, 8월 부분으로 하고 연말에 끝나는 시점에까지 해가지고 탈출 전략을 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주로 시즌이 종료했었을 때는 예스미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건 코린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즌이 만약에 종료가 됐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내년 기반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왜냐면 테이퍼링을 안 한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해야 되고 언젠가는 시장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결과론적입니다. 그냥 뒤로 밀리는 것 뿐이에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근데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식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시즌 종료가 되고 계속 하락기가 오래 간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알트를 갖고 있는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차피 마이너스 뭐 70%가 넘어갔던 코인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이걸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물을 타야 되지 않냐? 제가 코인은 뭐 오래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뒤지게 쳐봤고 정신을 차리고 또 했던 가장 좋은 전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비트를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하락기 때마다 적립으로. 왜 그러냐? 이제 비트의 도미넌스 추이가 그 해당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네, 비트의 도미넌스 추이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락기 때 어떠한 패턴으로 올라왔었냐면, 인터넷이 느리니까 그런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해당 2018년도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당 2018년도 때부터 야 진짜 시장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도미넌스 올랐죠. 이때 2018년도 5월 달까지에 대한 방향성이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추이가 올라갔습니다. 알트코인은 아예 그냥 가로가 됐죠. 가로가. 만약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저는 그런 전략으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를 계속 적립으로 하락 시즌이 종료됐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비트만 모은다. 그리고 유턴이 되는 2019년도 때 유턴이 됐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왔으면 그때 일부 50%를 그때 알트코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알트코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더를 산다. 그리고 여기서 또 수익이 더 올라왔다. 비트코인 다 정리하고 나머지 이게 아직 마이너스가 많이 회복이 안 됐으면 일본으로 가서 물을 탄다. 이 자금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불타는 화랑기 때 나오면 그걸로 끝낸다. 이 전략입니다. 말은 되게 쉽죠. 근데 이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알트를 또 물타다가는 바보 돼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바보 됩니다. 왜 바보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트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근데 비트 자체에 따른 이 힘, 알트의 점유권을 갖고 있는 게 BTC 마켓에 대한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에 대한 점유권이, 아니, 알트에 대한 점유권이 비트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미넌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벗어나는 코인이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자,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내 알트가 가는데 알트가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예. 이건 아직까지
법칙입니다. 법칙.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더 자체가 내 알트코인이 이더가 아닌 알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더가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NFT, 디파이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예.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똑같은 디파이와 NFT로 성장을 했던 코인들 자체도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더가 못 가면 당연히 얘가 죽겠죠. 예, 주소 활성자 수도 매우 적고 디파이에 대한 자금도 매우 줄어들고 있으며 뭐 이더가 시총이 그 정도 규모인데 나머지 있는 중대형의 뭐 디파이는 뭐 계속 잘 나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덧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순번 형태가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쉽겠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왜 제가 중간에 비트가 어느 정도 3배에서 5배 가면 이더를 사고 이더 뒤에 이제 어느 정도 비트가 여기에서 좀 더 많이 올라와서 비트를 정리하고 나머지 내 것을 그제서야 물이 타는 건 다시 이거 이더에 대한 상품 부분에 뭐 디파이나 NFT가 더 성장을 더 많이 보여줌으로써 더 가주니까 나머지 내 알트도 올라가겠죠. 그런 기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언제 가장 접근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언제 사는 게 제일 좋냐, 테이퍼링 시작할 때, 테이퍼링 종료할 때, 금리 인상할 때 이렇게 사시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장일 것이니까 그때그때 주워보면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암울하게 계속 기다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내 멘탈을 흔들리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코인 시장에 이제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타이밍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라는 것까지도 다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내 알트 하나로만 기다리다 보면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략이 진짜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형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즌 종료 끝나면 비트만 계속 살 거고 그 형태로 그 다음으로는 비트가 어느 정도 내가 내 수익 대비해서 3배에서 5배까지 나오기 전 때까지는 계속 모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더가 좀 올라오는 형태가 보여주면 거기에 비트를 사놨던 그 자산의 50%를 정리를 해서 이더를 사고 그 다음에 이더가 어느 정도 또 더 올라가고 비트가 더 올라가게 되면 비트 다 정리하고 내 나머지 있는 알트에다가 물타기를 해서 그때 빠져나가는 전략으로 하셔라. 근데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나는 1도 손해보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테이퍼링 시작할 때, 테이퍼링 종료할 때, 금리 인상할 때 그때만 주셔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의 심리가 제어가 잘 안 되죠. 한국인들은 또 마음이 급하죠. 그러면 그냥 적금으로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 정말 쓸만하니까 꼭 잘 지켜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타이밍 부분도 잘 맞춰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 타이밍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고요. 하반기에 정말 힘드시다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8월달이 되어봐야지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8월달 보고 저에 대한 하반기 변동성이 있으면 그때 꼭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 전 때까지는 거의 기존에 생각했던 패턴대로 그대로 저는 진행을 할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